시간에 형사소송법의 이제 개념하고 종류를 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22페이지 보시면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모든 법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제 형법도 이제 적용 범위가 나오죠. 형법 개정 나오면 적용 범위. 그럼 형법의 적용 범위를 배웠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보죠. 형사소송법은요, 형법을 실현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우리 형법이 적용되면은 당연히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야죠. 그러니까 우리 형법은 있지만 형사소송법이 없으면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이 적용되면은 우리 형사소송법도 적용되고,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 형사소송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범위는 형법의 적용 범위하고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치하는데요. 다만 약간의 예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치한다. 그럼 우리가 형법 시간에 어떻습니까? 형법 시간에 여러분 속인주의, 속죄주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어떻습니까? 우리 속죄주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은 전부 다 우리 원칙적으로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 형법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저지른 범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저지른 범죄.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법이 적용되는 거죠. 이게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만약에 잡혔으면 어떻습니까? 속죄주의에 따라서 미국법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잡혔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가 미국에서 잡혔어요. 미국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도 적용되지만은 미국의 형법이 적용되겠죠. 미국에서 잡혔으니까요. 미국 형법이 적용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수사가 될 것이고 미국 법정에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미국 형법이 적용되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형법 적용할 때는 그 형사소송 절차는 미국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겠죠. 내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잡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잡혔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형법을 적용하겠죠. 그럼 우리 형법을 적용하려면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당연히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법이 적용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자기 적용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의 적용 범위하고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는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장소적 적용 범위에서요. 형사소송법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심판된다.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들은 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대한민국 영역 밖일지라도요, 영사재판권이 미치는 지역, 우리나라 대사관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자, 중국에 있다고 보죠. 저기 중국 땅이에요. 중국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 우리 대사관이죠. 우리 대사관. 대사관이 있으면요, 우리 대사관은 우리 대사관이 여기는, 이 토지는요, 우리나라 땅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땅은요, 미국 대사관은 여기는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이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미치지 않으니까요. 여기는 미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대사관은 여기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찰이 우리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외국에 있든 여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대사관 땅은 우리나라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범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형법이 적용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대한민국 영역 아닐지라도 어떻습니까? 국제법상 취해법권 지역,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을 말하는 거죠. 취해법권이라는 것은 우리 법이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치외, 그러니까 통치권 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관 토지는 우리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 속죄주의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똑같이 보면 됩니다. 인적 적용 범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우리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피의자의 국적, 주거, 범죄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다 미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 미국 문화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원도 취해법권적으로 봤어요. 그래, 우리 판례에서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원도 여기는 미국 땅입니다. 미국 땅이니까 취해법권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국 땅에서, 여기서 우리나라 땅이지만은 여기 이제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이라 이제 미국 문화원. 여기는 이제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인데 미국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속죄주의로 따지면 이건 미국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적용되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저지른 범죄인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미국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미국 여기 대사관 안에 있으면요, 우리 경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체포하지를 못하는 거죠. 체포하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쪽으로 숨어서 들어갔다는 거죠. 숨어서 나가면은 여기를 어떻습니까? 경찰에 몇 겹을 둘러싸는 거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둘러싼 다음에 나오면은 바로 체포해버리는 거죠.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니까요. 땅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의 재판권이 미치지만 이 땅을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미국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의 형법이 적용되고 우리 형법이 적용되니까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바로 체포해죠. 그러니까 비록 미국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 형법이 적용되니까 우리의 형사소송법도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망명을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중국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들어가 버리면 중국 경찰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적용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필리핀 대사관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오게 해서요. 그럼 중국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 때문에요. 얘를 이제 북한으로 이제 송환을 하기 위해서 여기 쏴버리는 거죠. 몇 값 쏴가지고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헬기 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헬기 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밖에는 중국 땅이니까요. 허가를 받아야만은 뭐 비행기가 뜨든지 헬기가 뜨든지 하겠죠. 허가 안 해주면은요, 다른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다 조사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속인주의죠. 원칙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은 8년 판례가 있죠. 8년 판례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요, 법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라든지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은 우리 이제 형사법에서는 어떤 범죄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형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다는 거죠. 어떤 행위. 보통 이제 범죄가 되겠죠. 자, 이런 행위가 있으면요,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법에 포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하고 위책했을 때 어떻습니까? 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가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판사가 직접 어떻습니까?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판단하는 것이, 직접 결론을, 사실을 보고 판사가 얘 나쁜 놈이네 해가지고 결론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법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그러니까 이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지, 법대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체적 사실이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법 규정에 과연 포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포섭이 되면은 법이 적용될 것이고, 이 법이 포섭이 안 되면은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포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 추상적 규범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추상적 규범을요,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포섭이 될 것이고, 좁게 해석하면 포섭이 안 돼 버리겠죠. 그래서 먼저 법 규정에 대해서 씁니까? 포섭을 시키기 위해서요, 이 법을 먼저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이제 법을 이제 해석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넓게 해석해버리면 유죄, 좁게 해석하면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습니까? 법의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그 해석을 하는 것은요, 학자들도 이제 법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해석해 놓으면 이걸 학설이라고 하고요. 근데 법원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해석을 우리는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거죠. 판례. 그런데 이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자들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판례가 법원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판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법 규범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법 조문을 알아야 어떻습니까?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래서 법 조문을 알고, 근데 법 조문만 아무리 외워봤자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면, 해석할 줄 모르면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외우고 알고 있어도요, 이걸 해석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 법원의 해석인 그 판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알았을 때 우리는 법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는요, 형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추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법 아무리 외워봤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법은요, 그 해석론인 판례가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게 되죠. 형법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대부분이 다 판례에서 나오는 거죠. 판례에서. 근데 만약에 이 법 규정이, 어떤 법들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법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뭐 24시간 이내에 뭐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라. 48시간.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은요, 판례가 나올 일이 없겠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법원은 이렇게 해석하겠다라고 판례가 나오는 것이지 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딱 정해져 있으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 규정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텐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판례가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판례라는 것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판례라는 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뭐 판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가 나오는 것은요 이런 거죠. 대부분까지 계속 싸워서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판례가 나오게 될 텐데 구체적 규정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데 누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뭐 상소라고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버리겠죠. 그러니까 법 규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히 판례가 나올 필요가 없고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이제 많은 판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형사소송법 아니면 형법은요 대부분이 다 추상적이에요. 다 추상적이죠. 굉장히 추상적이다 보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다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이 나오게 되고 그 판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은요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규정들이 많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들은 판례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때는 법 조문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판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요. 조문이 반, 판례가 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례 비중이 형법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고 대신에 형사소송법은요. 조문을 알아야 될 게 또 굉장히 많아요. 조문을 거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형법을요. 형법 조문을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형법 조문은 안 외워요. 판례만 봅니다. 판례만. 조문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조문은. 그러니까 조문 문제가 시험 문제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까 형법은 공부하는 방법이 판례를 보는 거고 형사소송법은요. 조문을 기초로 해야 돼요. 조문이 반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문을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 판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과 판례 그러니까 반반씩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자, 관련 판례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재판권을 구정한 판례 가지고 재판권 자체가 없는 걸 보죠. 그러니까 속지주의도 아니고 속인주의도 아니다. 그러면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요. 자, 보죠. 한순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요.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일단. 그러니까 속인주의는 적용이 안 됩니다. 캐나다에서 위조사무소, 사문서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권자 동그라미.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동그라미.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예요.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를 행사를 했습니다. 위조 사문서, 위조 사문서죠. 사문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거죠. 그러면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게 이제 범죄가 됩니다. 범죄.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게 범죄가 되는데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속인주의도 적용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저지른 것도 아니니까 속주의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요. 검사가 근데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또 이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저지르는 범죄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요.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사람을 살해를 했어요. 살해를 했다는 자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피해자. 그렇죠. 피해자. 근데 범죄자는 외국 사람이니까 일단 속인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근데 우리나라 어떠세요?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주의에 의해서요. 보호주의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또는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이 우리나라에게 외국에서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테러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자,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 취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보호주의예요. 보호주의. 그러면 이 보호주의는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우리 형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범죄예요. 우리나라 화폐를 위조했다든지.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화폐를 위조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다 엉망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화폐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가 체제 같은 거를 위협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보호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두 번째 줄 보시면 형법 5조 1호 내지 7호의 열거된 뒤에 해당되지 않고 자 이게 보호주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은 외국에서 외국 사람이 저지른 범죄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조 사문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위조 공문서는 좀 다르죠. 국가 체제하고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 공문서,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는 공문서를 걔들이 위조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문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문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심한 범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공문서였으면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사문서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호주의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재판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습니까? 형법이 적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형법이 적용될 소지가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체포할 수도 없어요. 체포를 하고 어떠세요? 수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을 체포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형사성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밑에요.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판례 가지고요. 내국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국이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법인의 대표자인데 우리나라 법인의 대표자인데 이게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국인이요. 그러니까 이건 속인주의에 해당되지 않겠죠. 근데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횡령죄. 그러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요. 따로 어떻습니까? 그 목적과 다르게 막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돼요. 여러분 형법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횡령죄에 있어서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되냐? 내국 법인이라는 거죠. 횡령을 하니까 우리나라 내국 법인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습니까? 내국 법인이 되는 거죠. 내국 법인. 그래서 피해자가 내국 법인이 되고요. 피해자는 당의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또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법이. 자, 그래서 피해자가 내국 법인인데 요것은요 보호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보호주의가 형법을 본 지 오래돼서 5조인가 6조가 돼요. 6조였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호주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재판권이 미친다는 거죠. 피해자가 내국 법인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의 재판권이 미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판례들이 있으니까 위에 첫 번째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국 법인의 대표자는 비록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내국 법인이었을 때 이 경우에는 횡령죄 내국 법인이 피해자가 됐을 때 이거는 적용을 했다라는 판례가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인적 범위와 관련돼서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돼 가지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외적으로요. 형법이 적용되긴 합니다만 그 절차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국내법상 예외해 가지고 첫 번째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법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형사소송법이 적용돼가지고 얘를 체포를 해야 되겠죠. 자, 체포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대통령이라는 거죠. 대통령이요. 그럼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무요.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지. 만약에 수행을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업무들이 다 올스톱이 돼버리겠죠. 따라서요. 예외적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는 대통령이 있고요. 동그라미는 국회의원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 대통령하고 동그라미 국회의원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것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직무. 해야 될 일. 이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통해 가지고 형사소송을 통해서 범죄를 처벌해야 된다는 공익적 필요가 있지만은 이 공익적 필요를 위해서요. 더 큰 공익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아무것도 못 해버리면 더 큰 공익이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잠시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형사소송 절차를요 잠시 정지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요. 이거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거다. 그래서 내란죄를 저지르면요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그대로 둬서는 안 돼. 이런 직무를 보호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직무를 보여야 이런 경우에는요 직무가 뭐고 필요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가둬야 되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또 외국과 쓸데없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외환의 죄가 외환. 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요 당장 체포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정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당연히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단순한 제외하고 에다가 뭐 절도 이렇게 쓰면 절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놀러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절도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물건을 훔쳤어요. 괜찮네 가지고 집어넣었던 거죠. 이렇게. 자, 절도 이런 경우에는요. 재직 중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거죠. 기소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런 가벼운 범죄,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소하지. 그러나 소추라는 것은요, 이게 기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형사 소추라는 것은 이제 기소의 다른 말입니다. 기소하지 말라는 거죠. 기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박근혜 사건을 이제 경험했으니까요, 수사도 못하느냐? 수사는 가능해요. 근데 수사는 가능하지만은, 다만, 수사는 가능하지만은, 증거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증거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이 5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직무를 수행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때는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처벌은 해야 되니까 이때 저지르는 범죄를요 처벌은 해야 되겠죠. 다만 이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제 형사소추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직무 보호할 직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체포 구속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어떻습니까? 정지되어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지돼 있다가요, 예,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근데 수사는 가능합니다. 기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수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어차피 그러니까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을 해버리면요, 그러면 직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는 가능하되,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정도만 가능한 것이지, 체포나 구속 정도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탄핵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박근혜도 탄핵되기 전에 수사는 했죠. 증거는 수집했어요. 그러나 체포나 구속은 못하는 거죠. 체포나 구속은. 그러다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시켜버리는 거죠. 탄핵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직무가 없으니까 이제 구속을 시키는 거죠. 자, 대통령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요,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요, 공소시효도 잠시 정지가 됩니다. 공소시효도. 공소시효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우리가 뽑는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 되는 거죠. 자, 국회의원은요,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외에 조건하시고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국회의원이요, 직무상, 자기 직무행위를 합니다.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직무행위를 하다 보면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어요. 국가 공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기업 재벌에, 또는 뭐 행정부 공무원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떻습니까?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공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데, 그 누군가의 명예보다도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의 그 직무가 더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었습니까?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요. 국회가 그 감시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요구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훼손되는 명예보다, 대통령이 훼손되는 명예보다 어떻습니까? 더 큰 공익적 필요가 있잖아요. 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직무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다 국회 외에서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을 기소한다든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국회 내에서요, 자기들끼리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너는 잠시 어떻게 돼요? 뭐 수행을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좀 정지한다든지 윤리위에 회부시켜가지고 잠시 좀 정지한다든지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건 괜찮지만은 외부에서 어떻습니까? 국회를 이렇게 강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말 한마디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체포하고 구속해버리면 국회의원이요, 말을 못하게 되겠죠? 무슨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을 바로 이제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런 면책특권이 있어요. 이건 국회의원의 그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앞이죠.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이것만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직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는 당연히 이걸 직무 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 체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것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불체포 특권. 그래서 국회는요, 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기회 시간이죠.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죠. 국회는요, 1년 12날 계속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정기국회가 언제까지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국회 문을 닫습니다. 닫다가요, 그 다음에 임시회를 소집하면 또 회기가 열리는 거예요. 회기가 열렸다가 또 어떻습니까? 또 닫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여는 거죠. 물론 연속해서 바로 열 수도 있어요. 연속해서 열 수도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국회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임시를 여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회기 중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요. 회기 중이니까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요 기간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아니죠. 이때 이제 놀러도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할 수 있는데 요때요, 정기국회 때, 요때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횡령을 했다를 찾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현행범이면 어떻습니까? 범죄가 명백하죠. 현행범이니까 명백합니다. 명백하면 당연히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긴 하는데요, 명백하진 않아요. 명백하지 않다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현행범은 명백하니까 바로 체포할 수 있지만 저질렀을 수도 있고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예를 어떻습니까? 체포를 해버리면요. 국회의원이 어떻습니까? 직무수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직무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직 명백하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함부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인은 아니에요.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면은요. 적어도 국회에 동의를 거쳐서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지 마음대로 행정부가 어떻습니까? 국회가 존재하는 것은 행정부의 감시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국회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어떻습니까? 데려가 버리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행정부가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가지고 어떻습니까? 털면은 명백하게 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다 체포해버리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국회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겠죠. 그러나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히 체포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명백한 범죄가 아니다 그랬을 때는요. 이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국회의 동의가 있었을 때만 체포할 수 있지 국회 동의 없이는 이제 체포하지 못한다. 이것을 불체포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범인을 제외하고요. 현행범인은 바로 회기 중에도 체포할 수 있고요. 회기 중에만 체포가 안 되는 거예요. 회기 중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수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회기 중에 그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다 직무보호죠. 직무보호. 이렇게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요. 체포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하지 못한다. 불체포 특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을 때는 면책 특권이니까 이것은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면책 특권이니까 이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국회 직무와 관련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기소. 자, 기소라고 하는 것은요. 유죄 판결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소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는 법원에서요. 굳이 어떻습니까? 유무죄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기소가 잘못됐으니까 유죄 판결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떻습니까? 소송 절차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소가 이건 잘못됐어. 이것이 바로 공소 기각이에요. 그래서 이 공소가 공소 제기라는 거죠. 이 기소를요. 바로 기각을 해 버립니다. 이것은 이유 없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걸 제기했다.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에서 그냥 바로 소송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판결을 하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옆에는요, 만약에 체포 구속 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 가지고요.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장을 동의가 있어야만이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요. 직무상 행위를 하고 있으면은요, 직무상 행위는 다 면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위원회나 국회 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면책 특권은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다 면책 특권에서 보호됩니다. 그러면은 직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라면은 국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든지 간에 다 면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해서 질문 이런 거 하는 경우랄지 직무상 질문 질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서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거 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면요 다 면책특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그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국회예요. 국회.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어떻습니까? 행정부 가가지고 직접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국회예요. 국회. 그러니까 재판도 어떻습니까?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법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럼 재판하라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법원이 되는 거예요. 법원.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원이 됩니다. 우리는 청사 이렇게 정적인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나라에서 직무를 수행하든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장소는 불문한다는 거죠. 법원이 재판하는 곳에 장소는 불문하고 재판하는 곳이 바로 법원.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되는 겁니다.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 가지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범위 또 판단 기준이 있는데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합니다. 넓게 인정을 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면 다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국제법상 예외해가지고 외국의 원수, 그러니까 외국의 대통령이 되겠죠. 그게 가족이랄지
어떤 그러니까 외국의 원수가 오면은요 수행자들이 오게 되죠. 수행원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원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 협약이 있어요. 비엔나 협약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그 협약에 서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체포나 구속도 못한다는 거죠. 외국 원수가요. 그러니까 외국 원수는요. 그러니까 국빈으로 우리의 초청해서 방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요. 중국의 시진핑에 그냥 우리나라에요. 휴가 때 제주도 놀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휴가 때 놀러 옵니다. 그러니까 초빙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행기표 가지고 어떻습니까? 놀러 왔어요. 놀러 왔다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그 제주도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누구를 때려버렸다를지요.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요. 이 사람 체포 구속 못해요.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문제 이렇게 국제 어떤 평화 안정을 위해서요. 외국의 국가 원수 이런 사람들 또 그 가족 수행원들이 와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처벌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추방만 할 수 있어요. 빨리 돌아가라 이거죠. 돌아가라.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라고 이렇게 추방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구속해버리면 전쟁도 하자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신임받은 외국의 사절과 그 직원 가족 그러니까 대사를 말하는 거죠. 대사관 직원들을 말합니다. 대사를.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으면 여기 대사가 있고요. 여기 직원들이 있겠죠. 여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선임했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대사가 되고 그다음에 직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이 이게 대사가 있고요. 직원들이 여러 명 있겠죠.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요. 그 주재국인 그 중국에서 이 사람 신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무영장을 가고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에서요. 그래 너를 내가 대사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외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임을 받았을 때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뽑아가지고요. 대사관 임명해가 중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중국에서 신임을 안 해줘요.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전에 우리 중국에 굉장히 악의적인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대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외교적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분쟁이 생겨가지고 우리는 뽑았으니까 신임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난 도저히 대사로 신임을 못 해주겠다.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대사 이건 아닙니다. 외국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임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범죄를 좀 바로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체포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외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신임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외교적인 분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대사관 직원이랄지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질렀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요. 여기서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체포할 수가 없어요. 고작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되냐?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 나가라고 추방을 하는 거죠. 추방만 할 수 있지. 이게 이제 국제 협약이에요. 협약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까?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포는 못해요. 추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미국 요즘 영화 같은 보면은 미국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테러 미국 쿠바는 대사 관계가 있나? 남미 어떤 대사관 직원이었습니까?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국에서 체포를 못 하잖아요. 대사관 직원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추방만 하는 거죠. 추방만. 쫓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체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방을 하게 되면 또 같이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관 서명해가지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못 해주겠다. 그래서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어떻게 돼요? 안 해주면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대사를 어떻게 쫓아내버려요. 신임을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못 해주겠다는 거죠. 국제관계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요. 너희들이 인정 안 해주면 우리도 인정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존심이죠. 국가 간의 자존심. 그래서 외국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사람 추방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체포는 못하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대사관 직원 똑같이 한 명 추방을 해요. 골라가지고. 자존심의 문제죠. 자존심의 문제. 국제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많이.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추방을 해요. 그래? 우리도 또 추방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외교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에 이제 외교부 장관 정도에서 만나가지고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요. 여러 가지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요. 만약에 정말로 파렴치범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추방하게 되면 국내에서 처벌하고요. 이럴 때는 대사 추방을 안 하겠죠. 직원들 추방을 안 하겠죠. 파렴치범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외국에서 이 사람이 뭐냐면 대사 직원이요. 여기서 간첩 활동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정보 활동이지만은 중국에서 보기에는 간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관에는요. 다 국정원 직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정원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거기에 동향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기에서는 정보 수집이지만 그 나라에서 보기에는 간첩이 되는 거죠. 간첩.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좀 선을 좀 넘어섰다는 거죠.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요. 국정원 직원의 이름으로 가게 되면요. 바로 체포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사관 직원으로 이제 형식을 꾸미는 거죠. 대사관 직원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대사관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포를 못 하는 거죠. 고작 하는 것이 추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간첩 활동을 하다가 추방이 되면요. 그럼 중국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간첩 활동할 거 아니에요.
형량 조사할 거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들 또 어떻게 돼요? 간첩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외국, 중국 대사관, 중국식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신임을 해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다 확인을 해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 얘들은 국정원 직원이네요.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대사관 있으면요. 거기서 대사가 누구 있고 쭉 있으면요. 아, 얘들은 중국 정보국 직원들이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하는 일이 없는 거죠.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알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 다 감시를 한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얘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보 활동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중국에서 이건 도저히 용납 안 돼서 얘를 추방을 했어요. 체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요 중에 한 명을 반드시 추방을 시켜야 되겠죠. 너희를 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국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방 문제가 이럴 때 막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외교 분쟁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임받은 외국의 사절, 직원, 가족, 대사관 직원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건 추방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체포, 구속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국제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승인받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의 군대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미국밖에 없죠.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형사재판권이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돼요. 다만 한반도의 평상시에 미 합중국 군대의 군속은 군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면서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군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군속에 대해서는요,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시 상태에서 군인들한테는 제한이 됩니다. 군인들. 그러니까 미국 군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소파 협정이라고 해서 한미 행정 협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미국 군인이 만약에 이태원에 나와가지고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진을 이루어졌어요. 왜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체포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군인이요 직무수행을 하는 훈련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훈련하는 과정에서요 교통사고를 냈다랬죠. 훈련하는 과정에서요 사람을 치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떻습니까? 탱크 지나가다가 사람 요것은 둘이 죽었잖아요. 이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죽었잖아요. 이건 범죄죠, 범죄. 범죄지만요 직무 수행 중에 미국 군인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의 재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 어떻습니까? 그냥 미국으로 하죠.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한미 행정협정 때문에요. 그렇죠? 탱크가 지나가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치었다는 것은 탱크가 잘못한 거죠. 사람 안면 주시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시를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돼요? 밀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가 되고요. 우리나라 형법으로 당연히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미 행정협정 때문에 그걸 처벌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은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태원에 나와서 술 먹고 싸웠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은 체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체포할 수 있는 것인데, 일정한 경우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군무원들이요, 군무원.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속이니까 군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서요, 미국 합중국 군대 군속에 대해서는 이것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형사재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에 관한 판례가요. 두 번째 관련 판례 두 번째 있어요. 그래서 미 합중국 군대 군속에 대한 이제 형사재판권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한 2번 기출됐어요. 한번 읽어보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그러니까 미국을 말하는 거죠. 간의 상호 방위 조약 내 대한민국 간의 합중국 군대 지휘에 관한 협정이에요. 보통 소파 협정이라고 합니다. 한미 행정협정. 그래서 미 합중국 군대 군속 등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이 배제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배제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래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사재판권에 대해서 이 협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런 사람이에요. 자, 얘가요, 미 합중국 군대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요, 1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군속으로서, 머무르고 있는 군속으로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한미 행정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니까 한번, 그러니까 판례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기 위한 장소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적용 범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은요 시행시부터 이제 폐지시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판례들은요,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판례들은 좀 보시고요. 자,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소급표 금지, 즉, 소급입법 금지 원칙. 자, 이것은요, 형법에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재형법정 중에 하나의 내용으로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 실체법인 형법에서는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소비법 금지 원칙에. 그래서 신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구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행위를 했는데요. 이 행위를 할 당시에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 시에 어떻습니까? 범죄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 법률이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어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행위 시대는. 그러니까 행위 시대는 범죄가 아니었던 거죠. 법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아, 얘를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법률을 만들어요.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범죄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범죄가 될 텐데요. 범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범죄가 아니었던 거죠. 범죄가 아니었는데 과거에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범죄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행위죠. 이것을 소급해가지고요. 이 법을 뒤로 소급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형법 중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요. 이제 형벌불소금의 원칙이죠. 그래서 형벌은 절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게 허용된 행위였잖아요. 범죄가 아니었으니까 허용된 행위를요. 추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떤 법이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했다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법 만들어서 날 처벌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위 시에 법에 의해서 범죄가 아니라면 나중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게 형벌불소급이죠. 형벌불소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법을 만들어서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형법에서는 이게 엄격하게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요. 이런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얘가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죄는 형법이에요. 형법에는 어떻습니까?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돼요. 이제부터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때 행위를 했습니다. 이 범죄의 행위를 했어요.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처벌할 수가 있겠죠. 처벌할 수 있겠죠.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겠죠. 형사소송법이. 이제 형사절차법이 적용되겠죠. 형사소송법이. 그러니까 체포를 한 다음에요. 형사 이제 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적용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은 이제 유죄 판결에서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법이 제정돼가지고 행위시 때는 이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체포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면서 적용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유죄 판결하게 되겠죠. 그런데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형사소송법이 적용돼가지고 이 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한참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요. 소송법 개정이 됩니다. 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형사소송법 개정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나가다가 소송법 개정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이 때 개정되면요. 아무튼 이거는 범죄죠. 범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죄를 했다는 점에서는 이상이 없죠. 이거는 범죄가 아니지만 이건 범죄잖아요. 행위시의 법에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개정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신법이 되겠고 신법.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개정 전의 법을 우리가 구법이라고 하면은 형사소송법이 절차는요. 시간적으로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개정이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신법이 있을 것이고 이제 개정되기 전에 구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요. 범죄가 있어 시작은 어떻습니까? 구법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법이 개정이 됐으면은 그러면 신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신법에 의해서 이거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진 구법 시대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때도 신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법이 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벌불소급의 원칙처럼요. 원래 구법이 적용됐잖아요. 공소를 제기할 때 구법이 적용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구법이 적용되지 중간에 법을 바꿔가지고 신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소급비법이 되겠죠. 소급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하죠. 원래 이 법이 아니었나요? 범죄가 아니었는 어떻습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도 어떻습니까? 소송이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원래 구법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구법하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신법을 만들어서 이 신법을 적용해버리면은 소송 절차가 이 사건은 구법 시대의 사건인데 신법을 적용해서 이 절차를 적용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소급비법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있어서요. 소급법이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이게 가능하냐 있어서요. 형사소송법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불소금의 원칙은요. 이 사람이 범죄가 아닌 사람한테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벌불소금의 원칙이 있는 것인데 형사소송은요. 얘가 범죄를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 이걸 다루는 게 아니죠. 단순한 절차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범죄를 저질렀으면요. 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실체 진실을 발견해가지고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절차 자체는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인데 그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가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하느냐에 있어서요.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을 바꾸면요. 항상 신법이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구법 시대에 이루어진 형사소송이 시작된 사건이지만은 개정이 되면은요. 이때 개정이 되는 거죠. 개정이 되면요.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해서요. 가백이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이고 단순한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을 때는요. 신법을 적용한다고 해서요. 이 사람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재형법정제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차법은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절차법은.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때 구법을 계속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법이 개정되면 신법이 적용할 것이냐 이것은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거죠.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구법을 계속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법을 적용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신법을 적용할 것이냐 구법을 적용할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래서 거기 있죠. 거기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결국 두 번째 줄에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 정책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그럼 우리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우리 법에서요. 우리 형사소송법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해석을 할 때요. 법이 개정이 되면요. 개정법이 더 좋아서 개정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요. 개정이 되면요. 그 이유는 항상 신법이 적용됩니다. 신법. 그러니까 구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형벌부사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신법이 적용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구법하에서 이루어지는 뭐 체포나 구속이랄지 뭐 증인을 신문에달지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구법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죠. 이건 적법하게 이루어지죠. 이 법하에서는 적법했잖아요. 적법했죠. 그러니까 이 구법하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소송 절차죠. 이 소송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구법하에서 이루어진 이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신법이 지금부터는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은 형법하고 좀 다릅니다. 형법하고 다르고 형사소송법은 실체 진실이 아니라 그냥 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신법이 적용된다. 다만 구법하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유효하죠. 적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유효하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혼합주를 취하고 있다 그랬는데 밑에 관련 판례가 있죠. 그래서 밑에 판례만 보죠.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요. 지금 크게 바뀔 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을 바꾸면서요.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요. 부칙에 적어놓습니다. 부칙에 적어놔요. 그래서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칙 2조는요. 형사 절차가 개시된 후에 종결되기 전에 개시된 다음에 종결되기 전입니다. 개시된 다음에 종결되기 전입니다.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입법 예정 우리나라는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해서 무조건 신법이다, 무조건 구법이다가 아니라 일단 신법, 그 개정에는 신법을 적용하지만은 구법화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또 적법하다고 하니까요. 구법, 그러니까 이것을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신법이다, 무조건 구법이다가 아니라 일단은 신법을 적용하지만 구법화에 이루어진 행위는 유효하다고 해가지고요. 구법화에서 이루어진 행위 유효하다고 해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혼합주의. 채택하여. 그 다음입니다. 구법 당시에 진행된 소송행위 효력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구법 당시에 진행된 소송행위는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에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구법화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유효하되 법이 개정되면 일단 신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신법이 적용하되 구법화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죠.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시간적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법화에서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구법화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유효하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가네요. 자, 그러면은 적용 범위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을 흐르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이념,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시험 문제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요거 잠시 쉬었다가 요것도 보도록 하죠.